안녕하세요. 저는 옥정역 로제비앙 메트로파크 온라인 입주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이상현 부감독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저희 목수와 칠쟁이가 온라인 입주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입주자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신데요. 예, 그리고 또 많은 입주자분들이 한 장소에서 여러 명이 모이는 걸 되게 꺼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목수와 칠쟁이는 이와 같은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곳에서 모일 수 있는 오프라인 입주 세미나가 아니라 보고 계신 온라인 입주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입주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한 장소에 모이실 필요가 없고 입주자분께서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신 시간에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저희가 이제 온라인 입주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주 세미나 진행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댓글이나 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옥정역 로제비앙 메트로파크 온라인 입주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진행하는 온라인 입주 세미나의 식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으로 주관사 목수와 칠쟁이 인사 및 입주문화 박람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법무법인 아크로에서 대출 금리 및 공동등기 설명회를 갖도록 하고요. 법무법인 설명회가 모두 완료되면 사전점검 대행업체 홈체크에서 사전점검 절차 및 준비물 그리고 셀프 사전점검 시 하자 체크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카페에 공지한 것처럼 입주자 두 분께 사전점검 대행업체에서 무료로 사전점검 대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관심으로 마지막까지 입주 설명을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옥정역 로제비앙 메트로파크 입주문화 박람회 공식 주관사 저희 목수와 칠쟁이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관사 목수와 칠쟁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상윤 부감독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목수와 칠쟁이는 청렴한 입주 문화를 이끌어가는 대표 주자로서 좋은 생각, 좋은 행동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아간다는 철학으로 입주민분들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입주박람회 주관사 1위 업체로서 기존의 보편적인 박람회 업무뿐만이 아니라 입주 아파트 전문 기획으로 입주 예정자분들께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수와 칠쟁이는 입주 예정자분들과 입주 예정자 협의회분들 소통을 통해서 입주민님께 가장 중요한 입주의 필요한 업체들을 뽑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시도록 업체들과 협상을 진행하며 입주가 시작된 이후에도 하자 발생이나 클레임 등 입주민분들의 불편사항을 전담하여 해결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단순한 박람회 운영뿐만이 아니라 입주민분들께서 믿을 수 있는 다수의 참여사를 선별하여 교육시키고 입주민님의 입장에서 최고의 맞춤형 박람회를 개최하고 입주 후에도 문제 발생 시 입주민분들의 입장에서 맞춤형 컨설턴트를 통한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공동구매 입주 박람회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입주인분들께서 입주를 준비하실 때 가구나 가전, 커튼, 블라인드, 중문, 이사 줄눈, 청소, 나노 코팅, 탄성 코팅 등 다양한 품목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필요한 품목들을 저희가 입주인분들이 따로 이동하실 필요가 없이 한 자리에 모아서 입주 예정자분들만을 위한 박람회 장을 개최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입주박람회는 단순히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게 끝이 아닌 접수처에서는 입주민만을 위한 특별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현장에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코로나로부터 철저한 준비로 안심하고 박람회장에서 입주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진행한 입주박람회 입주 예정자분들의 높은 참여율과 관심 속에 저희가 2차 입주박람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 6월 18일과 19일에 열리는 옥정역 로제비앙 메트로파크 입주문화 박람회는 저희 목사 칠쟁이가 입주인분들만을 위해 오랫동안 신경 써서 준비해온 박람회입니다. 장소는 대진대학교 체육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정확한 박람회 혜택 및 박람회에 대한 정보는 추후 카페를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입주자분들의 큰 관심으로 다시 한번 진행되는 박람회인 만큼 입주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어가지고 입주자분들께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행사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목사 칠쟁이는 모든 입주자분들께서 안심하고 저희 박람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코로나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바이러스 대책 안내, 카페를 통해 공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박람회 입구에 방역 게이트 설치, 마스크 착용, 아크릴 가림막 설치, 상시 방역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장에는 전문 방역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가 진행되는 양일간 박람회 전후로 박람회장 방역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도 저희는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는 이번 입주 박람회에 입주자분들의 뜨거운 관심,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수와 칠쟁이는 단순히 박람회 운영으로 끝이 아니라 저희 입주가 시작되면서 입주 예정자분들이 업체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업체들 또한 검증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들을 입주 예정자 협의회와 주관사가 심중하게 검토하고 선정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주관사 콜센터, 입주 예정자 목수와 칠쟁이 Q&A, 주관사 목수와 칠쟁이 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컴플레인 폼을 통하여 접수를 해주신다면 저희 주관사에서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를 준비하시면서 막히시는 수많은 부분들은 저희 입주 박람회에서 전문가들한테 1대1 상담을 진행을 하신다면 입주 준비에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주관사 목수와 칠쟁이에서는 검증받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업체들을 검토하고 선별해서 입주민분들께 최대한 큰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끝도 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또한 최선의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2차 박람회에 다시 한번 와주신다면 입주자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시간에는 사전점검 대행 추첨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입주 세미나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으로는 입주자분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 법무법인 아크로의 공동 등기 및 대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주옥정 대강로제비항 입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아크로 장경미 실장입니다. 코로나 이후 총회를 정말 오랜만에 하는데요. 살짝 설레기도 해서 저도 잠이 좀 설친 것 같습니다. 입주를 앞두시고 이런저런 이사계획, 대출계획 등 세우시느라 약간은 들뜨시고 잠도 살짝 서지실 텐데요. 이사계획도 세우시고 중요한 대출에 대하여도 궁금하시고 또한 소중한 내 집에 대한 등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시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입주민분들의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대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참석해주신 국민은행 서원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입주민들의 등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파트의 등기를 진행하면서 아셔야 하는 등기는 총 3가지. 혹시 넘기는 건 어떻게... 건설사에서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 입주민들이 직접 하시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시공사 또는 시행사가 하는 등기로 건설사에서 하는 등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미등기 상태의 아파트에 먼저 대출을 실행하여 주고 그 후에 담보를 취하는 것을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며 이것은 은행에서 하는 등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입주자님이 직접 하시는 등기이고요. 단체 등기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에서 또는 무대출로 입주하시는 세대의 서류가 저희 쪽으로 서류 수령 이관되면 저희가 등기 서류를 접수받아서 나머지 미비된 서류를 입주민들께 고지를 하고 취득세 신고 및 고지서 발급을 하여 드립니다. 그 다음 저희가 등기 신청에 대한 필요한 혹시 기한이 지나거나 하신 거에 대한 서류에 대해서 입주민들께 문자 또는 전화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 건설사의 필요서를 저희가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사에서 매도 인감과 신청이 교부가 되면 저희는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고 난 이후에 등기 권리증 수령까지 총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되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단체 등기의 진행은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법무법인 아크로는 ERP 시스템이라고 해서 하루 1000건 이상의 등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류가 입주민들한테 저희 쪽으로 도착이 되면 저희가 입주민들 개개인으로 도메인 주소와 고유번호를 발급하여 드리고
발급하여 드린 도메인을 접속하여 들어가시면 입주민들이 어떻게 내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완료는 됐는지, 고지서 발급은 되었는지, 그리고 등기 접수는 되었는지, 완료는 되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입주민들께서 받아보시는 등기권리증을 수령하실 주소, 그리고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환불금에 대한 계좌번호까지 직접 입력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의 종류는 총 4가지이며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인지대, 증지대 이렇게 있으며 세금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취득세는 저희 입주민들의 개개인 분양금액, 옵션금액, 그리고 세대수 기준에서 주택수 비례해서 저희 쪽으로 넘어온 서류를 대비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세율을 계산해서 입주민들께 직접적으로 고지, 신고 대행만 하여 드리고 고지서 발급 후 입주자님께서 위택스 또는 카드 납부하실 수 있게 상세하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갑자기 많은 돈이 저희 사무실로 유입돼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금 중에 가장 유동성 있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주택 채권은 저희가 입주하는 등기 접수하는 시기에 입주자님의 채권이 매일매일 변동이 되는 그 채권이 어느 정도 금리가 오르는지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2에서 3% 정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부분이고요. 이 채권이 나중에 환불금으로 발생이 되면 저희 법무에서 등기권리증 발부하여 드리고 그 후 2주부터 순차적으로 환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 법무 비용 영수 중에 빨갛게 표시하여 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무 보수료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4억 가까이 되는 법무 보수료, 4억을 기준으로 총 50만 원 정도의 법무 보수료가 파생이 되시는데요. 이 법무 보수료를 단체 등기를 진행함으로써 옥정 대강 로제 비양은 전액 무료로 진행이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는 데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법무법인 아크로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전화통화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CRM 시스템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전화를 콜백하여 드리곤 하지만 그걸로도 충분히 민원이 해결되지는 못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계 최초로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이 아닌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정 대강 로제비양만을 위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묻고자 하는 질문에 대하여 입주자님이 직접 질문을 글로 써서 보내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간 또는 24시간 안에 답변하여 드리는 방식으로 입주자님께서 크게 전화, 통화가 안 돼서 불편사항을 겪는 일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업계 최초로 저희가 카카오톡 1:1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 점, 차후 그리고 카테고리를 통해서 저희가 간단한 법률 및 세무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공지사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문의를 하셔도 저희가 24시간, 늦어도 3일 이내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저희가 입주민들의 모든 민원들을 최소화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법무법인 아크로의 등기 및 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대출에 대하여서는 국민은행 서원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질문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아, 그런가요?
최초 분양자인데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서류가 접수되고 난 이후에 일일이 입주자님의 혜택이 되는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오픈 채팅방은 언제 들어갈 수 있나요? 저희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사전 점검 이후에 입주 시기가 다가오기 한 2주 전에 저희가 오픈 채팅방 개설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취득세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전 점검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입주민들께서 입주하시기 전에 저희가 등기 비용 세부 내역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평형대별 정확한 금액은 아니어도 저희가 예상 금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도 여쭤봅니다. 이거 앞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기자님, 저희가 이 부분도 저희가 카페 통해서 공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등기 수수료 면제는 대출 대상자만 가능한가요? 저희는 입주 예정자 협의회에서 정해주시는 정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원은 무료로 진행을 하시고요. 비회원은 수수료 부과가 되십니다. 네,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 첫 주택 예상 세액이요. 이 부분도 저희가 간추려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잠시 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KB국민은행 대출상담사 서원이라고 합니다. 네? 시작하면 돼요? 예. 저희 대강 로제비앙 집단 대출에 관련해서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나왔고요. 일단 지금 아직은 저희가 상품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 KB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전 은행이 아직 상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라든가 감정가, 시세 이런 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제가 해온 것들은 이제 국민은행에서 제가 기준으로 하기는 했지만 공통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집 공고 당시에는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조정 지역 LTV는 지금 대출 가능 한도는 50%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원 분양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까지도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DTI라든가 DSR 이런 기본적인 규제는 다 맞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1주택 이상자들, 1주택자든지 아니면 2주택, 3주택, 다주택자 분들은 처분 조건을 거시면은 최대 60%까지도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처분 조건을 걸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은 기존에 받으신 중도금 대출의 잔액 범위네. 중요한 게 이제 잔액 범위고요. 최초에 실행한 중도금 금액이 아니라 중도금을 예를 들어서 2억을 받았는데 1억을 갚았다. 그러면 잔액이 1억인 거겠죠. 그 잔액 범위 내에서 취급이 가능하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중도금 대출 받으시는 광주은행에서만 이게 취급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런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입주 시기가 아직도 한 2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서민 실수요자 요건이 충족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LTV, DTI 이런 규제들이 조금 더 완화가 됩니다.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초의 원분양자가 아니라 전매하신 분들은 또 이게 여러 가지 규제들이 시기마다 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전매하신 분들은 꼭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 시기에 따라 전부 다 틀리게 적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앞에도 언급이 됐지만 저희가 DTI라든가 DSR 같은 경우에는 본인 소득하고 부채 그리고 대출 얼마 받냐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내가 대출받는 대출 금액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소득은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정확하게 안 되는데 뭐라고 하면은 뭐 대출이 안 되겠구나 뭐 이러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거 외에도 뭐 신용카드라든가 아니면 뭐 국민연금 내시는 거 뭐 이런 걸로도 다 소득 추정이 또 가능하고요. 또 그런 거조차도 뭐 안 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CB 추정 소득이라고 그래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그 신용의 그 등급에 따라서 그 수준에 따라서 은행에서 이제 이 정도 신용이면 어느 정도 소득으로 간주해 주겠다라는 이제 추정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소득으로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뭐 그 소득 증빙이 안 되시는 분이라도 꼭 문의를 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DTI, DSR 맞출 수 있는 소득이 다 산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조정 지역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 규제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그 입주하실 때 이제 그 모집 공고일이 19년도 11월 21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규정이 지금 적용되는데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1주택자나 이제 2주택 보유 세대는 이제 대출이 안 되는 건데 뭐 처분 조건을 걸면 대출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뭐 무주택자나 서민 실수요자는 뭐 LTV가 이렇게 좀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 요건은 그 이후에 한 번 더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표대로 나가진 않고요. 지금 현재 무주택이면서 그러니까는 뭐 지금 집이 있는데 요거 바로 팔고 여기 들어올 거야. 요건 아니고요. 현재 신청일 시점에 무주택일 경우에는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이 9천 또는 뭐 생애 최초일 경우에는 1억 이하일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직 감정가가 정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뭐 한 7억 정도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7억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은 뭐 5억까지는 70%가 나오는 거고 7억이면은 이제 그 5억에서 7억까지 2억에 대해서는 60%.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이제 그 가격이 선정이 되고요. 물론 이제 최대 대출 한도는 4억이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솔직히 이제 서민 실수요자 요건이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이 옥정 같은 경우에는 뭐 LTV 부분은 크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어찌됐든 지금은 은행에서 대출이 나갈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분양가로 하진 않고 감정가 또는 KB 시세 만약에 이제 그 실제로 거래되는 실거래되는 양이 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저희 국민은행에서 시세를 띄울 거예요. 그러면 어느 은행이든지 다 이제 그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뭐 60이든 50이든 뭐 70이든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 조사가 어려운 경우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실제로 거래되는 게 많지 않거나 아니면 뭐 호가는 존재하는데 뭐 픽스된 거래가 별로 없을 경우에는 이제 KB세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은행마다 따로 이제 감정을 넣게 되죠. 근데 이 감정가라는 게 분양가에다가 현재 시점에 이제 그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감안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뭐 50%, 60%, 70% 받으시면은 거의 뭐 분양가에 인접하는 또는 뭐 분양가를 좀 초과할 수도 있고 이런 정도로 대출 한도가 나왔기 때문에 LTV가 중요하진 않고요. DTI가 조금 더 한도가 그 보통 이제 그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DTI를 뭐 40, 50 뭐 이렇게 보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민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60을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소득 산정할 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대출은 아마 상품은 안 나왔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데도 아마 거의 똑같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변동금리, 고정금리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변동금리는 6개월 변동금리로 나올 거고요.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5년 고정금리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고요. 물론 이제 금리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기준금리는 다 똑같아요. 뭐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융채 또는 코픽스를 사용할 거고요. 5년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은행이 전부 다 90% 이상이 전부 다 금융채를 쓰게 될 거고요. 그리고 대출 만기는 요즘에는 최대 4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40년까지 나갈 수가 있고요. 뭐 만기가 길어지면 일단은 월에 내는 부담 금액이 좀 줄기 때문에 뭐 훨씬 더 뭐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거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하고요. 거치라 하면 이제 이자만 낼 수 있는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근저당 설정은 110% 설정. 뭐 이건 솔직히 뭐 상품하고 뭐 엄청나게 크게 뭐 접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보존 동기 이후에는 이제 등기가 나면은 은행에서 이제 설정이 잡잖아요. 이 집단 대출 같은 경우에는 담보 대출이지만 설정하고 대출이 동시에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대출이 먼저 나가고 추후에 설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정 시기는 나중에 보존 등기 이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설정을 110%라는 거는 과거에는 거의 120, 130%를 잡았고 지금도 일부 은행에서는 120%를 잡고 있는데 저희하고 뭐 W은행하고 뭐 몇 개 은행은 지금 110%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을 받으시고 일정 기간까지는 중도에 상환하실 때 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요거는 뭐 금리 승인하고 상관없이 어느 집단대 현장이나 획일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민은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1금융권 기준으로 하면은 전부 다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이게 3년까지 1%부터 시작을 하고요. 뭐 항시 1%는 아니고요. 대출 나가는 날 갑자기 상환을 한다 그러면은 1%, 뭐 다음 날 상환한다 그럼 0.999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자마다 요율은 계속 차감이 되세요. 그래서 대략 1년 정도 지나면 0.66에서 0.67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중도상환수를 무조건 내시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처음 대출받은 원금의 30% 범위 내에서 면제가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서 대출을 3억을 받았다. 그럼 매년 9천만 원까지는 중도상환수를 없이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처음에 뭐 입주자금 같은 경우 정확하게 이게 뭐 아시기가 어려우시면 뭐 조금 러프하게 대출을 받으셔서 필요 없는 부분은 바로 상환하셔도 크게 부담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기존에 있는 집 뭐 전세거나 아니면 뭐 매매거나 날짜가 안 맞아서 일단은 대출을 많이 받았다가 그게 정리가 되면 상환하실 분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제 이런 걸 잘 활용하셔서 잘 맞춰서 상환하시면 중도상환수를 부담도 없이 잘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뭐 아직 금리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 대출 금리라는 거는 기준금리에다가 플러스 가상금리 이렇게 정해져서 정해지게 되고요. 기준금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변동금리는 코픽스라든가 또는 금융채 그리고 고정금리로는 다 금융채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뭐 공적인 거기 때문에 뭐 은행에서 만든 게 아니라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상금리가 이제 은행 마진금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은행마다의 상품 차이는 금리 차이는 요 가상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틀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게 합쳐져서 이제 대출 금리라는 게 정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출 금리가 이제 신청하실 때 기준이 아니에요. 대출 나가는 날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픽스 같은 경우에는 매월 15일 날 고시를 하고요. 그리고 금융채 같은 경우에는 일고시 매일매일 고시를 해요. 그래서 신청하는 시점에 그날 금리가 아니라 대출 나가는 시점에 코픽스 또는 금융채를 적용해서 내 대출 금리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변동금리 신청하신 분들은 뭐 15일 전에는 한 달 전까지는 내 금리를 알 수 있을 거고 금융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대출 나가기 임박해서 내 금리를 정확한 금리를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물론 그 기준금리를 적용하는 기준은 은행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뭐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지만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융채를 쓰는데 이게 매일매일 고시를 하다 보니까 어느 은행에서는 매일매일 고시하는 걸 그대로 갖다 써요. 그러니까는 전일 종가금리로 다음날 대출 실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은행은 뭐 직전일 3일을 평균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KB 같은 경우에는 뭐 목요일날 종가금리로 뭐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같은 상품이라도 실제로 적용금리가 틀릴 수는 있어요. 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품은 동일하지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은행 비교하실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하실 때 뭐 언제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통 2, 3주 전에 신청을 많이 하시고요. 물론 미리 신청하시는 건 전혀 관계 없으세요. 뭐 2달 전, 3개월 전 뭐 이렇게 미리 신청하시는 건 전혀 관계 없으시고요. 그리고 어느 은행이나 대출을 신청하셨다고 하시더라도 대출을 실행하기 전까지는 취소라든가 변경 다 가능하시고요. 그거에 따른 뭐 은행의 위약금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없으니까 뭐 접수하실 때도 그렇게 부담은 크게 안 가지셔도 되세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 1가구 1주택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이 가구에 대한 개념이 이제 세대원들에 대한 개념인데 본인만 보는 게 아니라 세대 구성원을 전부 다 봅니다. 그래서 뭐 집이 있나 없나, 뭐 주택 관련 대출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다 살펴보는데 이게 본인만 보는 게 아니고 다 봐야 되는데 이거를 은행에서 조회를 하려면 그냥 무작정 조회를 할 수가 없고 전부 다 그 당사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성인 세대원들은 전부 다 은행으로 다 나오셔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물론 이제 은행마다 조금 처리하는 건 틀릴 거예요. 뭐 예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안 나와도 본인 명의 핸드폰만 있으면 저희가 이제 은행에서 URL을 보내서 동의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미성년일 경우에는 미성년이라도 무조건 다 동의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미성년이기 때문에 뭐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뭐 기본증명서라든가 이런 서류를 첨부해서 근거 자료로 내고 부모님께서 이제 위임을 받으셔서 대신 동의서를 작성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후치담보기 때문에 대출이 먼저 나가고 나중에 등기 설정이 나가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순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순위를 따지는 시점은 나중에 이제 등기 시점인데 등기 시점에서 그 해당 은행이 1순위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뭐 저희 KB뿐만 아니라 후치담보 취급하는 전 집단대 은행은 다 동일한 규정이고요. 그리고 대출 실행하실 때 이 집에 대한 대금을 전부 다 납부할 수 있을 때 대출 실행이 가능한 거세요. 예를 들어서 입주 자금이 전부 다 4억이다. 그러면 대출을 예를 들어 3억을 신청을 했어. 그러면 나머지 1억이 준비돼야지 3억도 실행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간혹 이제 뭐 대출을 좀 먼저 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자금이 다 준비되어야지 되는 거고요. 물론 뭐 소유 자금 전체를 다 대출로 하시는 분들은 뭐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출 진행 절차인데 일단은 어느 은행이나 아마 저희 같은 대출 상담사들이 다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당 상담사들한테 LTV나 DTI 이런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대출 조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사하고 이제 상담을 하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웬만한 것들은 요즘에는 다 이제 유선상으로 상담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유선상으로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카페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 뭐 오픈톡방이라든가 뭐 이런 데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거의 이제 미리 이제 사전 예약을 하고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 방문하고 이제 자필 서명, 자서하시고 서류 제출하시면은 이제 은행에서 이제 심사를 하죠. 보통 이 심사 기간이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이상의 소요가 돼요. 그리고 보통은 2, 3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출 나가는 날에는 이제 뭐 이 나머지 자금을 대출 금액 외에 나머지 자금을 준비하셔가지고 은행 대출 금액과 합해서 은행에서 아마 처리를 다 해줄 거예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은행에서 뭐 잔금, 뭐 중도금 대출 상환 이런 거를 다 일괄적으로 처리할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영수증을 뭐 직접 받든 뭐 팩스로 받든 그거를 받으셔서 이제 그 입주센터에 제출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키 분출 가능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이제 보존 등기가 났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그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갈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받으시면 그때쯤 이제 뭐 취득세라든가 이런 거 지불하시고 이제 처리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오늘 이제 요 상담을 하고 요 대출 상담사 이제 영업팀을 이제 그 하는 이제 팀장이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담당하시는 메인 직원은 그 최유원 상담사라는 분이 하실 거예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은행마다 있겠죠. 그리고 뭐 은행마다 1명, 2명, 3명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저희도 이제 대표로 1명만 적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다음 주 월요일 정도부터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옥정역 대강 로제비앙 집단대출로 검색하시면은 이제 오픈톡방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부담 없이 언제든지 이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자, 일단은 그 6개월 이내 전입은 무조건은 아니에요. 이제 원계약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전입 조건이 이제 전입 및 처분 조건이 전입 조건이 안 붙어요. 여기는 19년도에 그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전매하신 분들은 전입 조건이 붙을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뭐 1주택이든 2주택이든 이제 처분을 안 하겠다. 처분 조건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뭐 3주택이라도 난 3주택을 다 처분할 거야라고 하면은 이런 뭐 전입 조건은 따로 붙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뭐 KB 측이 아니라 DTI, DSR은 다 동일해요. 어느 은행이나 다 동일한 겁니다. DT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기는 52조, 예, 50%. DTI는 50%고요. DSR은 70%. 이거는 뭐 전 은행 다 공통정입니다. 물론 이제 서민 실수요자는 조금 더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 합산 소득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물론 이제 채무자 본인만 갖고 이제 DTI나 DSR이 너끈히 나오면 그냥 그분 걸로 진행을 하시고요.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 소득을 합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따져보실 게 소득을 갖고 오면 부채도 같이 따라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합산할래? 아니면 뭐 이거만 갖고 갈래? 뭐 이렇게 미리 정하시지 마시고요. 요럴 때 이제 상담사가 필요한 건데 상담사하고 이제 유선상으로나 이렇게 상담을 하세요. 요런 거는 이제 개인정보가 나오니까 뭐 톡방으로는 좀 어려우실 거고 내 소득이 얼마고 부채가 얼만데 지금 대출은 대략 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뭐 금리하고 뭐 완전히 100% 밀접한 건 아니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 상담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올 거냐 그리고 혹시 배우자가 소득이 이렇게 되고 부채가 이렇게 되는데 합하면 얼마까지 나오냐 이렇게 상담을 따로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은 이제 지금 전세를 사시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들이 뭐 현재 무주택자, 그러니까 요거까지 1주택자가 되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대출하고 전세자금 대출하고는 뭐 완전히 그러니까는 뭐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면 저희 대출이 안 돼. 아니면 뭐 저희 대출 나가려면 실행할 때 무조건 이걸 갚아야 돼.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고 담보대출 나갈 때 이 전세자금 대출이 있든 없든 어느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전세자금을 당연히 뭐 보증을 빼는 시점에서 갚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면 그게 부채로 잡히잖아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이 DSR에는 영향이 없는데 DTI에는 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8월 5일 날 나는 대출을 받고 싶다. 그날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할 거야. 근데 뭐 전세자금 대출은 8월 말에 갚을래. 이런 분들 당연히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8월 5일 기준으로 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로 DTI, DS를 따져보면 돼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도 DTI가 문제 없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전세자금 대출은 언제 상환하든 저희 대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디딤돌 플러스 집단 대출. 네. 뭐 원칙적으로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이게 이제 앞에도 나왔지만 LTV라는 게 기준이 되는 가격에 대한 이제 대출 가능 한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LTV를 산정을 할 때 이 LTV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60%를 받으시는 분인데 60%가 예를 들어서 뭐 4억이야. 3억이야. 그러면 디딤돌에서 예를 들어 2억을 받아. 그럼 은행에서 1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후순위로 은행에서 따질 때는 이제 그 앞전 금액의 채권 최고액을 따져요. 2억이면은 2억 2천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 1억이 아니라 8천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취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은행이나 다 동일한 거예요. 어느 은행은 가능할 수도 있고 어느 은행은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은행마다가 아니라 그 지점에 이제 그거에 따라 틀릴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후순위로 들어가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후치담보 그러니까 나중에 설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순위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막 원활하게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적인 부분 때문에 뭐 은행마다 되는 은행이 있고 안 되는 은행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미 잔금 대출 보유 중. 뭐 이미 잔금 대출 있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제 이게 용어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데 지금 받으신 거는 중도금 대출이고요. 잔금 대출, 뭐 집단 대출, 뭐 담보 대출, 후치 담보 대출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잔금 대출이 나가신 분은 없고 그리고 지금 DTI나 DSR을 계산할 때 요거 같은데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되냐? 그럼 그거는 부채로 잡냐? 그거는 부채로 잡진 않아요. 상환 예정 금액이기 때문에 부채에서 뺍니다. 그리고 당연히 DTI라든가 DSR이 안 맞으면 중도금 대출 금액보다도 당연히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이 규제가 그래서 무서운 거니까. 뭐 중도금 대출이 2억이 나갔어. 근데 DTI, DSR이 안 맞으면 1억밖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월세는 알아서 해보시면 돼요. 뭐 이게 월세를 낼 건데 대출이 되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은행에서는 1순위 취급 원칙이고요. 뭐 어차피 여기가 이제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칙적인 부분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금자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상품이 메리트가 없어서 요즘에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긴 하지만 이번에도 또 금리가 또 올랐잖아요. 근데 뭐 은행 상품보다 일단 금리가 좀
어느 정도 비쌀 거예요. 보증금리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시겠다 하시면 언제쯤 되나?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은행마다 다 틀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뭐 H은행이나 W은행 이런 데는 좀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그건 은행하고 그 지점하고 그 공사 이거에 따라 좀 틀려요. 왜냐하면 이 협약은 은행에서 하고 싶어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주택금융공사,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부지사에서 관할을 하는데 여 북부지사에서 이제 승인을 내줘야지 후치담보 승인을 내줘야지 이제 은행에서는 취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마다 시스템은 좀 틀려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집단대출 취급에 대한 그게 나와야지 후치담보를 신청할 수 있는 그 은행에서의 그런 권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은행 자체 상품이 나와야지 이제 후치담보도 협약이 아마 그때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원분양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50, 70 뭐 요거는 원분양자도 원분양자고 주택 보유 현황 그리고 이 주택을 갖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처분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예. 뭐 지금 여기가 50% 지역이긴 하지만 원분양자들 나갔을 때는 기타 지역이었기 때문에 최대 70%까지 가능한 거고요. 뭐 경찰 공무원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국민은행에는 이제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이 아마 이런 상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무궁화 대출이라고 있는데 경찰 공무원들만 받을 수 있는 거라 뭐 여기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궁화 대출은 안 돼요. 안 되고 무궁화 대출은 이제 등기가 나야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입주자금 대출은 쓸 수는 없죠. 다만 이제 그 국민은행 대출 상품으로 브릿지는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국민은행 집단대출 상품을 받고 등기가 나면 무궁화로 전환은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바꾸려면은 보통은 이제 중도상환수가 들어가는데 요 중도상환수는 전부 다 면제해 드려요. 그러니까는 부담 없이 뭐 브릿지로 이용하시고 무궁화 대출로 전환하셔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도는 그때 가서 또 따로 산정이 돼요. 왜냐하면 기존의 무주택자라 70%를 받았는데 뭐 무궁화 대출은 그 동일 시점에 그걸 따지기 때문에 최대 5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도가 좀 뭐 덜 나오고 이럴 수도 있겠죠. 다 동일한 얘기인데요. 다주택자가 포커스라기보단 처분을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서 처분은 2년 기간 내에 처분을 할 거다라고 하면 다주택자라고 할지라도 뭐 60% 범위 내에서 똑같이 나가면 되는 거고요. 이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그 오픈 톡방이 이제 월요일부터 개설이 되니까요. 궁금하신 거는 글로 주시면 뭐 실시간 답변은 어렵더라도 그날 안에 바로바로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점검 행사 날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택점검업체 홈체크의 이정욱 팀장입니다. 네, 저희 홈체크에서 사연점검 설명회를 맡아서 오늘 이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이제 업체를 맡기지 않고 직접 이제 셀프로 점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마련된 내용이니까 네,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총 5가지 항목으로 첫 번째 사안점검 일환, 이 제도와 정책을 이제 왜 하는 것인지 이 중요성을 짚어보는 네,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전문가 점검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업체들이 더 어떤 점검을 또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간략하게만 하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파트는 이제 준비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점검할 때 필요한 내용들과 그리고 타 단지에 있었던 하자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하자로 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사항으로 이렇게 체크한 하자들을 이제 제출을 하실 때 시공사에 제출하실 때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점검 일환 파트를 보실 때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전 점검, 사전 방문이라는 제도는 감리 대상에서 이제 제외되는 항목을 입주자가 직접 점검함으로써 부실 시공을 방지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감리사상 제외 항목이라고 하면은 도장 도배, 가구와 같은 이런 마감재 공사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지시공이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이 제도의 목적은 이제 명확합니다. 예시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죠. 이제 제 자녀가 4살, 5살 된 자녀가 샤워부스에서 샤워를 하다가 장난을 치다가 이제 유리가 깨진 겁니다. 근데 그 샤워부스의 유리가 깨져서 아이가 다쳤는데요. 이럴 경우에 최초의 시공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아이의 자녀의 그 생활 습관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런 내부서부터 이제 분쟁이 시작이 되고 정부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여러 조치를 취했음에도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결 항목 중에 한 가지로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꼭 참여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 사전 방문 기간 때 아무리 꼼꼼하게 체크를 해도 하자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를 놓치더라도 우리 입주민분들의 이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자 보고서 담보 책임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1년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분쟁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간을 연장을 해서 2년, 3년, 5년, 10년으로 구분돼서 보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입주민분들이 사전 점검 때 가서 점검하실 사항은 2년 차에 포함되는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감재 항목들이죠. 그리고 지금 페이지에서 가운데 빨간 점선으로 된 것으로 보시면 하자 보수 핵심 기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사전 점검 때 체크를 하시고 하자 점검을 하시고 실제로 이제 이사를 들어가기 전까지 기간이 이제 약 45일에서 60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기간이 정말 우리 집의 품질을 많이 높일 수 있는 하자 보수가 정말 많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입주를 하시고 2년 내내 보수를 받는 양보다 이 약 60일 기간에 보수를 받는 양이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면은 아랫집에 소음도 가면 안 되고요. 또 입주인분들과 스케줄을 맞춰서 하자 보수를 해야 되지만 이 기간은 이제 공사 기간 중에 보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협력업체들, 직접 우리 아파트를 지었던 협력업체들이 와서 보수를 합니다. 이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전문가 점검 필요성은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당연히 이제 육안으로 보이는 것 외에도 이제 비파괴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첫 번째가 장비가 이제 열화상 카메라가 되겠죠. 벽 내부에 단열재 시공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이제 과거에는 이 단열재에 대해서 이제 하자 제기를 하면 많은 거슬러싸여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입주민분이 오전에 출근하시기 전에 음식을 조리하시고 또 샤워를 하시고 이렇게 세면을 하셨으면 환기를 하고 출근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 곰팡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환기하고 생활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이제 단열 건축 기술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고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 단순하게 환기 한두 번 안 했다고 곰팡이가 생기고 하지 않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단열재가 파손된 상태에서 그냥 마감을 하였거나 또는 창호 주변부에 채용이 잘 안 돼서 이제 냉기가 들어오는 상황이 생기거나 이제 이런 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 건축물은 저희가 전자제품처럼 이렇게 정밀하게 공장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 손을 타기 때문에 이제 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공기질 측정, 이제 세입주민분이나 이제 이런 거 하실 때 신축에 대해서 불안감이 굉장히 많으신데 정말 우리 집이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 이제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을 해드리고요. 다음 내용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라돈 측정입니다. 이 라돈 측정 같은 경우는 방사성 기체로 이제 흡연 다음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기체로 이제 평가를 받고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검증이 됐죠. 근데 이 라돈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석재입니다. 화강암 석재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저희가 아파트를 건축할 때 시멘트를 들어가는 그 골재가 그 파쇄석이라고 하죠. 이 파쇄석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멘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실내에서 라돈 측정을 해봄으로써 혹시나 우리 집 내부에서 콘크리트 면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 없는지 주방 상부장 뒷면이나 또는 욕실장 뒷면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밀실하게 마감이 안 되면 콘크리트의 독성이 이렇게 새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워낙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라돈 측정 장비를 대여를 해드리고 있으니 우려가 되시는 분들은 꼭 미리 신청을 해서 사전 점검 때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준비물 파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접수 절차를 보시면 이렇게 사안점검날 이제 현장에 가시면 저는 이제 사안점검날 현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사 현장이고요. 현장에 가시면 키 분출이 되지 않고 그날은 매니저분들이 동행해서 집까지 안내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 매니저분들이 동행을 해서 안내를 해드릴 때 여러 가지 안내를 해주시는데요. 우리 입주민분들이 내 집을 이제 구경하고 이제 처음 보는 자리다 보니 기쁜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경청해서 안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건설사 매니저분들이 안내해 주시는 사항은 꼭 따라 주셔야 하고요. 이제 안내해 주시는 사항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항으로는 이제 입주 예정 일자를 받아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 매체에서 입주 예정 일자를 빠르게 작성을 하면 그 집들을 먼저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더라. 하자보수를 확실하게 받으려면 실제 일자보다 더 빠르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제 내용으로는 맞는 내용이고요. 입주가 빠르신 분들 집을 먼저 보수를 합니다. 네, 그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이제 모든 입주인분들이 다들 한 달씩, 일주일씩, 이주일씩 빠르게 작성하시면 정말로 입주를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입주인분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네, 저희가 입주를 하고 나면 다 같은 이웃 주민인데 그런 피해가 없도록 꼭 정직하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사항으로는 이제 시공이 되지 않은 항목입니다. 입주 시 입주 지급 품목이죠. 이제 파손이나 도난에 우려가 있는 제품들입니다. 방충망, 이제 뭐 비데도 있을 것이고요, 변기 커버도 있을 것이고요, 주방 액세서리 이런 항목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매니저분들이 안내를 다 해드립니다. 이런 사항들은 이제 하자 기간 때 하자 체크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안 점검 때 보면 굉장히 기간도 짧고 점검 시간도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점검을 하시려면 이 매니저분들의 안내를 꼭 정확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다 진행하시고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거나 또는 이제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또 상세하게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물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래장부터 장갑까지 이제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 보시면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제 안내를 해드리면 일단 전부 챙겨 가셔야 되고요. 빠짐없이 챙겨 가셔야 됩니다. 네, 이 항목들 중에서 이제 테이프와 장갑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테이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최근엔 실크 벽지를 많이 사용을 하죠. 실크 벽지나 이런 부분에 테이프를 스티커 부착을 하시면 이 스티커가 먼지 때문에 붙어있지 못하고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스티커를 붙인 곳이 이제 위치 확인을 위해서 붙인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 테이프를 꼭 같이 붙여주시고요. 이 테이프 붙이실 때 사진을 보시면 지금 테이프가 저희가 투명하게 쓰는 투명 테이프가 아닙니다. 뭐 스카치 테이프라고도 하죠. 그 테이프가 아닙니다. 접착력이 너무 강한 테이프를 쓰시면 도배지가 혹여나 손상이 될 수 있으니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마스킹 테이프라고 해서 임시 접착용 테이프가 있습니다. 네, 이런 테이프로 같이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갑을 보시면 이제 안전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장갑도 착용하셔야 하고요. 저희가 가구의 타카핀이나 이런 제거 안 된 곳에서 손으로 점검하시다 보면 다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착용하시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추가로 더 안내를 해드리면 입주민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자녀를 데려오지 않으실 수 있으면 데려오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사안점검 때 현장은 공사 현장입니다. 아직 지자체에서 나와서 안전점검을 하거나 중공 검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녀를 안 데려오시는 게 좋고요. 혹여나 이제 일정이 안 돼서 같이 방문을 하시면 절대 공영부 시설에 있는 놀이터나 이런 시설들은 이용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물론 건설사에서도 전부 통제를 합니다. 다 내용 안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놀이터 이용하시면 안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어린이 친구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있더라도 놀이기구를 타고 미끄럼틀을 내려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이렇게 기분 좋은 이제 집을 보는 날에 네 이제 뭐 119 구급차가 오거나 이제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부모님들이 꼭 통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제가 PPT를 통해서 설명만 드리면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나실까봐 중간중간에 이렇게 텍스트로 내용을 중간에 정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카페를 통해서 내용이 공유가 되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가야할 자리님이 사다리를 사야 하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다리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구매하시지 않고 이제 간이 의자나 이런 거를 챙겨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의자보다는 사다리 주변에 하나씩 작은 사다리라도 구해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간이 의자도 좋지만 조금 높이가 낮더라도 이렇게 저희 어린이들 쓰는 발판으로 저희 세면대 어린이들이 잘 올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높이가 안 맞아서. 그런데 이제 2단 발판이나 3단 발판들이 있습니다. 그런 발판들로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네 번째 사안점검 진행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점검 순서입니다. 점검하실 때 이제 집 구경하시면서 이제 중구난방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입주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스티커는 분명히 150장을 붙였는데 이 스티커를 가지고 이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려고 보니까 내가 붙인 스티커를 내가 못 찾고 150개를 붙였으면은 체크리스트도 150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3, 40개만 쓰고 스티커 확인해 주세요 라고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스티커 붙인 부분들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고요. 하자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없도록 꼭 계획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점검을 하셔야 누락 없이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1번부터 6번까지 각 실별로 점검을 할 것이고요. 저처럼 실별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벽을 따라서 이제 그대로 입구로 돌아오는 벽면을 따라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편하게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별로 이제 먼저 보면 하자가 빨리 보이는 곳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내용 보시면 이제 이 방화문의 오염입니다. 방화문 상단에 이렇게 오염이 있죠. 네. 사용 기능상 문제가 없는 이런 단순한 하자들은 입주하시고 나면 보수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큰 문제가 있는 중대 하자가 있는 집들을 먼저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사안 점검 때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점검 시작하시면 현관 밖에서부터 우리 집 얼굴이 되는 밖에서부터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현관이 외부에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호이스트를 제거하고 나서 이제 실내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나면 현관으로 자재가 계속 드나들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현관 외부에서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 방화문 하부에 이제 금속 실이 있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시면 한쪽이 타일이 주저앉아 있죠. 네, 이렇게 단차 가지고 타일이 들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동주택을 건축을 할 때 휠체어 또는 유모차 같은 것들이 통행을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곳들은 단차 기준이 2cm입니다. 2cm 이상 단차가 지지 않도록 건축을 하게 돼 있으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이제 실내로 들어가시면 현관 바닥이 있는데요. 이 현관 바닥은 화장실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비가 오는 날 우비를 쓰거나 이제 우산을 들고 왔을 때 물이 바닥에 스며들거나 하지 않도록 타일을 사용하거나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제품을 쓰고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이제 걸레바지와 방화문 틀 사이에 이렇게 틈새들이 벌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면 이제 현관에 있는 창고 문틀과 바닥 타일 사이에 이렇게 이격되어 있는 이런 하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제 거실로 가시면 복도와 이제 현관을 구분짓는 바닥에 디딤석이 있는데요. 이 디딤석 양 사이드에도 실리콘이 혹시나 안 되어 있다면 꼭 실리콘을 처리를 해서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신축에서 이 부분 실리콘을 안 하는 현장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거실로 가시면 첫 번째가 이제 거실 침실에서는 이제 도배지겠죠. 지금 사진에 보시면 많이 찢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찢어져 있는 현장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 이제 홈체크에 주문해주신 고객님인데 저희가 방문을 드리니까 이렇게 찢어 놓으셨더라고요. 작게 찢어 놓으면 땜빵을 하고 가니 다 찢어버리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찢어버리신 거죠. 근데 이제 이건 너무나 옛말이고요. 최근에 입주민분들이 이렇게 설명회를 듣고 준비하시는 만큼 건설사도 꼼꼼하게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임의로 파손하시면 보수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안 점검 때 이제 일부 비전문가들이 하는 말씀 듣지 마시고 절대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서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배지에서 이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곳들은 첫 번째가 이 커튼박스 부분입니다. 보시면 끝에가 접착이 잘 안 되고 떨어져 있거나 또는 다음 사진처럼 이 목재틀 자체가 틀어져서
수직 수평이 맞지 않는 곳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도배지 보실 때 커튼박스 쪽 먼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스티커를 붙여도 잘 안 보이는 곳들은 건설사 직원분들도 그 위치를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곳들은 스티커를 붙일 때 바깥쪽에도 오른쪽의 사진처럼 바깥쪽에도 하나씩 붙여서 하자 보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자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저희가 보수를 받는 게 또 목적이지 않습니까? 건설사 직원분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샤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신축에서는 이 샤시 창호가 가장 중요하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잘 잠기지가 않아요. 실리콘이 잘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왼쪽 사진 보시면 이제 창호 흔들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구축 아파트, 예전 아파트, 과거에 있던 아파트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하자들인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창작을 열고 닫을 때 이제 손잡이에서 잠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오른쪽으로 해서 뒤에서 돌려서 잠그는 크리센트라는 것으로 잠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편의를 위해서 손잡이에 잠금 장치가 달려 있는 이제 오토락 제품을 쓰죠. 근데 이 오토락 제품을 쓰다 보니까 창작을 닫게 되면 이 창작에서 발생된 그 충격이 창틀을 물고 늘어지면서 창틀을 당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틀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진동과 떨림이 발생하면서 이제 단열 효과가 떨어지고 그 사이에서 곰팡이와 결로가 생기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이런 하자들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건설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강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현장들 중에서도 이제 조금 트렌드에 민감하고 이런 걸 빨리 캐치한 현장들은 보강을 미리 해놓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현장들도 많으니 꼭 창틀이 흔들리지 않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흔들림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기준을 물어보신다면 그 창틀이 붙어 있는 도배지와의 접착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이어서 난간 내용입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 앙카 고정이 안 되어 있죠. 앙카 고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페인트 도장 마감을 다 하셨습니다. 건설사의 이제 아주 본질적인 문제죠. 하도급에 대한 문제인데요. 선 공정에서 발생된 하자를 후 공정에 작업자가 굳이 하자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 건설사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이제 건축 기사들이 아닌 이상 이런 하자를 체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은 막연한 신뢰를 가지시기보다는 직접 흔들어서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이제 아주 간단한 사항인데요. 거실에 보시면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이런 부착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착물들 수직 수평이 잘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에서 이제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주방의 끝마감입니다. 저희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입주를 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내용이 이제 공기에 대한 내용이죠. 공기 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공기질에서 앞서 라돈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돈이 어디서 가장 발생하느냐? 이 콘크리트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콘크리트에 섞여 있는 골재, 이 파쇄석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사진 보시면 바닥 마루와 냉장고 칸 사이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실리콘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많이 이격이 되다 보니까 실리콘 시공을 못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허나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독성은 신체에 굉장히 유해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방통이나 이런 마감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독성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마감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다음 사진도 보시면 상부장과 이제 벽 타일 사이에 이렇게 실리콘이 안 된 곳들인데요. 이제 상부장 배면이 전부 석고보드가 마감이 되는 곳들도 있지만 이제 일부 현장들은 콘크리트 면이 골조가 노출되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 벽 타일은 주방에 사용되는 벽 타일은 상하부 맨 끝에까지 이제 벽 타일을 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실링 부분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주방에서 많이 나온 사항으로는 이 주방 상판입니다. 주방 상판이 이제 큰 석재나 큰 인조 대리석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하부장과 고정이 잘 되지 않고 흔들리는 현장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또 이어지는 하자 사항으로 싱크대 쪽을 보시면 됩니다. 싱크대 쪽을 보시면
저희가 싱크대에서 물을 사용할 때 물이 저희 몸 쪽으로 튀게 되면 이 튀어나온 물방울들이 가구를 타고 하부장 가구 단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구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5년만 지나도 다 틀어지고 늘어났다가 파손이 되는 가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오른쪽의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상판 하부 쪽에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또는 네모나게 이렇게 홈이 파져 있고요. 그래서 이 홈을 통해서 이제 물 끊기 홈이라고 하는데요. 홈을 통해서 싱크대에서 저희가 물을 사용할 때 물이 상판을 타고 흐르더라도 가구로 스며들지 않고 바닥으로 뚝뚝뚝 떨어질 수 있도록 그걸 끊어주는 이런 홈이 시공이 되어 있거나, 홈이 안 되어 있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상판에서 물이 튀었을 때 가구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다시 싱크대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경사지게 상판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사가 져 있구나. 이 첫 번째 한두 가지를 1번과 2번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1, 2번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이 상판 하부 쪽에 실리콘은 꼭 되어 있어야 됩니다. 3번 사항이죠. 1, 2번이 안 되어 있다면 상판과 하부 가구장 이 틈새에는 왼쪽 사진에 보시면 지금 실리콘이 안 되어 있죠. 이 틈새 부분에 꼭 실리콘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을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주방에서 이제 창호가 들어가죠. 이런 프로젝트 창이 들어가는데요. 이 창호 보시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창짝이 깨져 있습니다. 샤시가 언제나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첫째가 단열이고요. 예, 저희가 열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이 유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하자 보수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희가 이제 도배지나 타일이나 바닥 마루 같은 이런 일반적인 하자들은 언제든지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여분의 자재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창호 같은 경우, PL 창호 같은 경우는 각 집에, 그리고 침실 1번, 2번, 주방 이렇게 각 위치에 있는 창호가 끝입니다. 여분의 자재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자 보수 요청을 하면 새로 공장에 발주를 넣어서 제작이 돼서 나와야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보수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입주하시고 발견하시면 또 이제 뭐 바람이 들어오니 테이프를 붙여놓고 이러셔야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사전점검 기간 때 사실을 중점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이제 하자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제 좌우측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보일러 분배기가 있는 곳에 커버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커버가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없으면 꼭 요청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사항은 이제 입주민 한 분이 요청하시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야 적용이 되기 쉽기 때문에 요청을 해주시고, 혹 그리고 점검하시다가 하자에 대한 내용이 잘 모르겠고 이제 헷갈리신 게 있으면 꼭 같은 입주민 분들하고 공유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집이 무슨 타입인데 주방 아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집은 어떤가요?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톡방이나 이런 데에서 공유하실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카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유하실 때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좀 네거티브한 이런 내용들을 올리실 때는 꼭 그 검색 엔진에 외부에서 검색했을 때 보이지 않도록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 란을 체크를 해서 공유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 입주민들도 관심이 많지만 부동산 업자분들이나 또 근접한 단지에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나쁜 이야기가 나가지 않도록 네,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파트는 발코니에 대한 사항인데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안방에 있는 발코니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샤시가 여러 종류들의 샤시가 주택에 시공이 되는데 이 안방과 안방 발코니 사이에 들어가는 창호는 이제 분합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분합창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거실에 있는 창호나 주방에 있는 창호, 이런 PL 창호들과는 좀 다릅니다. 이런 PL 창호들은 저희가 단단하게 시공을 한 콘크리트 골조에 브라켓 시공을 해서 고정을 하지만 이 분합창 같은 경우는 최소 양쪽에 이제 한개 벽면 이상은 골조가 아니고 조적 벽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시멘트 벽돌을 쌓아서 만들고 겉에 콘크리트 미장을 하는 벽체 아시죠?
그런 벽체가 있다 보니까 이 분합창이 한쪽이 주저앉았어요. 잠그려고 하니까 잠기지 않습니다. 창짝이 틀어져 있어요. 이런 샷에 대한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지금 사진도 보시면 이제 사전 점검 때 분합창 아래 부분을 조금 밟고 이동을 했더니 그 아래 부분이 다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자들이 없는지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음 발코니에서 보셔야 될 사항이 또 바닥 타일입니다. 바닥 타일은 발코니가 아니더라도 바닥이 타일이 시공된 부분들은 전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발코니, 주방 발코니, 안방 발코니, 그리고 욕실 두 군데 있죠. 욕실 두 군데, 그리고 이제 현관 바닥. 이런 바닥들은 바닥 타일이 두들겨 봤을 때 비어있는 소리가 나지 않는지 한 짝 한 짝씩 꼭 두들겨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한 짝 한 짝 두들기라고 말씀을 드리면 입주민분들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한 30분 이내로 다 끝나는 작업이니까 꼭 시간 내셔서 두들겨 보시고요. 이 바닥 타일 같은 경우는 압착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압착 시공을 하지 않으면 처음에 보실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제 세탁기가 들어오고요. 또 사용하시면 꼭 밟고 지나가고 하다 보면 이 타일이 주저앉거나 또는 주변 줄눈이 다 이탈이 되는 하자로 발생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자가 발전돼서 하자가 되고 나면 대부분 다보채금 기간이 끝난 이후라 이제 그냥 보수가 되지 않고 입주민분들이 자비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줄눈만 주저앉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타일이 깨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꼭 두들겨서 확인을 해서 입주하실 때부터 꼭 압착 시공이 되어 있는 타일로 시공을 받으셔야겠습니다. 네, 주방에 있는 발코니인데요. 보시면 이제 유리가 들어가 있는데 주변에 실리콘이 안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실리콘이 균일하게 가다가 두꺼워지거나 손자국이 나 있거나 하면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예 안 되어 있으면 이제 헷갈려 하시는 입주민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유리를 시공할 때는 이제 흔들림이 없고 또 기밀성을 갖추기 위해서 실리콘을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안 되어 있으면 고민하시지 말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침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실하고 욕실 남았는데요. 침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하고 유사합니다만 이제 각 침실 들어가실 때 이렇게 천장에 있는 몰딩처럼 문선 디자인이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는 곳들이 있으면 꼭 고정 상태를 한 번씩 체크해 주셔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실 때 이제 간혹 타카핀 자국들이 많이 있어서 하자를 체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타카핀 자국이라는 것은 고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 인정이 되지가 않고요. 하자 인정이 되는 경우는 작은 면적 안에서 타카핀이 밀집해 있을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타카핀 혹시나 보이서 눈에 거슬리시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방문, 각 방문이나 주방 가구도 포함이죠. 경첩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이 열고 닫을 때 흔들림이 있거나 또는 위아래 틈새가 이격이 되어 있는 틈새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거나 이럴 경우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경첩 조율이 잘 되어 있어서 문이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 손잡이에서 발생하는 유격이 많이 있고요. 손잡이를 너무나 저가의 제품을 쓰다 보니까 손잡이 자체가 불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손잡이도 흔들림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도배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커튼박스를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 보면은 금방 보이는 곳들이 도배지를 한 번 더 작업하는, 재단하는 곳들입니다. 보이는 사진처럼 콘센트 주변,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하신 분들은 시스템 에어컨 주변부,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위에 있는 전등 주변부, 이런 곳들을 먼저 보시면 하자가 더 빨리빨리 보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실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석재가 깨져 있는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 석재가 완전히 절반으로 깨져 있는 석재를 붙여놓은 사진이고요. 그런데 사진으로 이렇게 근접으로 촬영해도 보이지 않을 만큼 점검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현관 바닥에 있는 디딤석, 욕실에 있는 젠다이, 또 드레스룸에 있는 선반, 이런 문이나 마블이 있는 석재를 보실 때는 절대 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 꼭 장갑 착용하시고 손으로 느껴가면서, 단차를 느껴가면서 점검하시는 게 빠르고 정확하겠습니다. 이어서 욕조 마감입니다. 욕조 마감 지금 보시면 이제 백시멘트 마감이 이제 엉망으로 되어 있는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 마감이 잘 되어 있는 사진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금
배치멘트 마감 위에 실리콘 마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이 바닥 타일과 욕조 앞판과 바닥 타일 이 이음부에 실리콘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여나 안 돼 있으면 꼭 요청을 하셔야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 실리콘을 안 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네, 현장을 안 하는 이유는 사실 비용 절감 때문이고요. 어떤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을 하느냐. 이 욕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발이나 무릎으로 살짝 밀어보시면 욕조가 뒤로 들어갑니다. 즉 탄성이 있는 제품이죠. 플라스틱이고 PL이기 때문에 탄성이 있습니다. 허나 저희가 이걸 고정할 때 사용한 백시멘트와 바닥 타일 같은 경우는 탄성이 전혀 없는 제품이죠. 그렇다 보니 처음에 접착을 시켜놓고 붙여놔도 처음에는 접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욕조를 한 번, 두 번만 사용을 해도 이 접착이 떨어지고 그 안에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이 들어가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곰팡이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악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곰팡이와 악취가 백시멘트 안쪽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백시멘트라는 것이 줄눈이라는 것이 특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보수를 하려고 하면 잘 긁어내지지도 않습니다. 즉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허나 실리콘을 하시고 이 실리콘 위에 혹시나 곰팡이가 피더라도 실리콘은 제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 실리콘을 제거하시고 관리하시는 게 훨씬 좋은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리콘을 현장에서 안 하는 이유는 실리콘을 해놓으면 실리콘 위에 곰팡이가 생길 때마다 하자보수 요청이 와서 2년 내내 여러 차례 보수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리콘을 안 해놓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혹시나 안 돼 있으면 꼭 요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수전입니다. 수전은 세 군데 있고요. 보이는 사진처럼 샤워부스 뒤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변기 뒤에도 하나 있고 세면대 뒤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 보시면 타일 재단이 잘못돼서 벽에 물이 타고 흐르면 안쪽으로 다 스며들게끔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없도록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타일 시공을 할 때 타일 단면부는 노출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눈 깊이가 너무 깊게 들어가 있어서 타일 단면부가 노출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욕실은 저희가 현관에서 저기 비 맞고 들어왔을 때 수분을 흡수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욕실도 똑같습니다. 욕실은 바닥과 벽에는 틈새가 없이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정은 포함이 아닙니다. 바닥과 벽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젠다이 하부 쪽에 이렇게 이겹되어 있는 곳들이 있죠. 이 젠다이 하부 쪽이 틈새가 많이 벌어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이제 틈새들이 벌어진 것들이 없는지는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제 노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수를 정확하게 보시려면 이제 업체를 부르셔야겠지만 일반 입주민분들 입장에서 가장 노수가 많이 발생되는 신축에서 많이 발생되는 곳을 본다면 이 욕실 천정에 있는 전광구입니다. 욕실 천정의 전광구를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왼쪽 사진처럼 보이실 것이고요. 또 오른쪽에 장비로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보았을 때 이렇게 물이 고여 있고 떨어진 것들이 보입니다. 이 욕실 천정 전광구는 이제 위세대에서 사용하는 우호수 배관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중미본에 있었던 사다리나 이렇게 의자를 들고 가서 이제 올라가서 보시면 왼쪽 사진처럼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윗세대에서 사연장금 자체를 안 왔을 수도 있고 또 점검하는 동안 욕실에 물을 또 안 뿌려보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팁을 드리면 오른쪽 사진처럼 이 천장 판넬 바닥에 물이 말랐던 흔적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물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으면 쉽게 발견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하자들은 일찍 발견하게 되면 단순 배관 조임만 하면 되는 아주 경미한 하자들이지만 나중에 늦게 발견하게 되면 이제 옆 침실로 넘어가고 하면서 이제 침수 세대가 됩니다. 다른 마감재 공사까지 해야 되는 큰 공사가 되겠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해 주시고 입주하시고 나서도 한 번쯤 열어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천정 전광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광구를 열 때부터 물 세례를 맞아서 이제 강남에 있는 반포나 이제 이런 신축 아파트들에서 뉴스도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 꼭 한 번씩 열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물 구배입니다. 바닥에 물 빠짐.
물을 사용하는 것들은 구비에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구비해 보실 때는 오프레고 오랫동안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10분에서 15분 내외로 보셔도 금방 물이 고여 있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구배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꼭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그런 이유가 최근에 많은 입주민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줄눈 시공은 거의 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줄눈 시공을 한 상태에서 물 구배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사에서 타일 보수를 해주지만 줄눈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해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인테리어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고요.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건설사에서 이 백시멘트 줄눈으로 했을 때는 줄눈이 조금 깊이가 부족하게 들어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타일보다 줄눈이 깊게 들어가 있어서 구배가 잘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빠지는 타일이 경사가 맞지 않은데도 잘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기다가 백시멘트를 제거하고 이제 줄눈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고품질의 줄눈을 시공을 하면 이제 구배가 맞지 않은 타일들이 더 눈에 보이고 물이 안 빠지는 곳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꼭 빼놓지 말고 꼭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항입니다. 이제 욕실에 있는 고정되어 있는 제품들인데요. 자변기 시작해서 세면대, 샤워부스 유리도 그렇고요. 수건거리도 그렇고 모든 부착물들은 100% 고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발생되는 하자들 중에 하나가 이 세면대나 좌변기가 기울기가 맞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울기도 같이 보시면 좋고요. 제가 이 좌변기 사진을 들고 온 이유는 이제 건장한 성인분들이 아래에서 위로 들어서 점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고정되어 있는 좌변기가 이 성인 남성분들이 들어버리면 뜯어집니다. 그러니 위로 들어서 점검하지 않고 좌우로만 살짝 흔들어서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체크리스트 작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작성은 제가 예시 사진을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이제 동호수 밑에 보시면 이제 공통 하자라고 하는 큼직큼직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하자 체크하실 때 이제 일반적으로 건축이 잘 되어 있고 이 아파트는 하자가 정말 없습니다 하는 곳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60개에서 7, 80개 정도의 하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하자가 많이 나오는 곳들은 이제 150개 이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자 체크하실 때 동일하게 반복되는 하자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침실 1번, 2번, 3번 샤시 밑에 부분이 두 개가 다 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스티커를 5개, 6개 붙여서 이제 5번, 6번까지 이렇게 늘리시는 게 아니라 공통 하자로 체크를 해서 저희 침실 1, 2, 3번 창호 주변부가 도배제가 다 들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수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하자들은 최대한 묶어 주셔야 하고요. 왜냐하면 사전 점검 기간 굉장히 짧고 점검 시간도 짧습니다. 그러니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거 해주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위치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상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번호, 이 넘버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항들인 이유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입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라고 말씀드렸죠. 150개 하자를 체크했는데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보니까, 건설사에 접수하려고 보니까 이제 한 3, 40개만 쓰시고 41번에 스티커 부착해놨으니 확인해 주세요. 하자 접수가 안 됩니다. 보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넘버링을 해서 내가 3번을 아직 안 적었구나, 아직 5번을 안 적었구나, 아직 10번은 사진을 안 찍었구나, 이렇게 누락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넘버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용 작성하실 때는 전문 업체들이 하는 것처럼 터닝도어다, 걸레바지다, 이제 뭐 실링이다, 코킹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일반 입주민분들은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사전 점검과 사전 방문은 본래 일반인 입주민분들 대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편하게 서술형으로 작성하셔도 건설사 매니저분님들이 다 분류해서 이해하고 보수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불필요하게 점검하는 시간 동안 휴대폰으로 검색하시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이 점검하는 데만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주방 가구나 제품들을 실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고 만져보시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쭉 하시고 이제 사진 촬영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진 촬영하실 때는 사진을 2장씩 찍어주시면 좋고요. 처음에는 근접으로 촬영을 해서 하자 내용이 보이도록
한 장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 두 발자국 물러나서 사진만 봐도 여긴가 어딘지 알 수 있게끔 해서 두 장씩 찍어주시면 나중에 이 사진을 가지고 이 사진은 이제 건설사에 우리가 제출을 했다는 증거 자료이기도 하고요. 이게 좀 비상식적인 일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접수를 분명히 했는데 그 자료가 건설사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이제 그런 사고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이 증거 자료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 또 이 자료는 나중에 우리 입주민분들이 하자보수 요청을 했으니 이사 들어가시기 전에 방문을 해서 하자보수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후 점검을 확인하는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가장 빨리 보시는 분들이 45일 뒤에 이 사진들을 보시는데 한 장씩 찍으시면 여기가 안방인지 애들 방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럼 이제 의미 없는 사진들이 되겠죠. 일이 없도록 두 장씩 촬영을 하시고 지금 보이는 저희 홈체크에서 점검해주는 보고서와 같은 양식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제 엑셀부터 시작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 업무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두 시간만 들여서 사전 점검 끝나고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입주하실 때 훨씬 좋은 입주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하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입주는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하고 또 이런 마감자 하자들은 하자가 많이 발생해도 보수를 받으면 됩니다. 제가 이 홈체크라는 회사에 재직을 하면서 많은 하자를 체크를 하고 상호점검 때 나가서 이제 보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하면 최근에는 최소가 80% 이상입니다. 저희가 홈체크에서 120개 하자를 체크를 했을 때, 또 100개 하자를 체크를 했을 때 80% 이상, 80개에서 이제 90개 이상 언제나 보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혹여나 사전 점검 때 집을 보시고 하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꼼꼼하게 체크해서 하자 보수를 깨끗하게 받고 정말 품질 높은 새 집을 입주하실 수 있도록 오늘 설명회가 도움이 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택점검업체 홈체크의 이정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건사업 목수와 실쟁이 이상윤 부감독입니다. 현재까지 이제 법무법인 설명회와 사전점검 대행업체의 설명회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 여태까지 보신 영상은 저희 목수와 칠쟁이 유튜브를 들어가시게 되시면은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사전점검 대행 이 당첨자들을 추첨하여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먼저 해당 이벤트는 지난번 카페 공지 통해서 한 것처럼 이벤트 참여 네이버 폼을 작성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입주자분들께서 저희가 문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네이버 폼을 접수해 주신 분들 대상으로 두 번째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입주민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유의하셔가지고 이벤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이 정답을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이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휴대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휴대폰에 있는 댓글에 가장 첫 번째 입주자분 대상으로 당첨되신 걸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옥정역 로제비앙 메트로파크 1단지와 2단지 세대수의 총 합은 몇 세대인지 맞춰주시는 입주자분들께 사전점검 경품 추첨 진행 당첨자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휴대폰에 올려주신 분은 정기중 입주자분께서 먼저 해주셨는데 이 정기중 입주자분 지금 010에 8769번 0881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제 당첨되셨는지 바로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8769번에 0881번입니다. 네, 가장 먼저 말씀해주신
정기중 입주자님, 제게 지금 연락을 주시면은 바로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8769번에 0881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혹시 동호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202동에 1000. 아, 네. 네, 확인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연락 주신 입주자분은 저희가 업체에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확인 완료되었으니 업체에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정리하여서 제가 한 번 더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저희 옥정 로제비앙 메트로파크 입주자분들의 자녀분들이 입주하시는 초등학교, 지정 초등학교 명이 어딘지 맞춰주시는 입주자분들께 이 댓글 달아주신 분 대상 한 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주자분들의 자녀분들이 입주하시는 초등학교 명입니다. 문자 주는 거예요? 전화 주는 거예요? 방금 전화 오셔가지고 네, 문자가 어떻게 전화. 제가 안내전화를 띄우려고 전화번호 전화번호 저희가 연락을 따로 드릴게요. 아니면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휴대폰에 가장 먼저 말씀을 해주신 분은 김댕 닉네임 유튜버 닉네임 김댕 입주자분이십니다. 김댕 입주자분 축하드립니다. 그 전화번호 010-8769번에 0881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바로 한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댕 입주자님 010-8769번에 0881번입니다. 김댕 입주자님 010-8769번에 0881번. 네, 입주자님 맞으십니까? 네, 입주자님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두 세대 모두 추첨 완료하였고 이 옥정역 로제비앙 메트로파크 설명회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로제비앙 메트로파크 입주 예정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입주 박람회 또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수와 칠쟁이는 옥정역 로제비앙 메트로파크 입주자분들께서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부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